네, 오늘의 멘토 전호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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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알기로 멘토님은 20년간 이 고전 강의를 해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 동양 철학의 대가이신데 주로 어떤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신가요? 예, 제 전공은 오늘 소개할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같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공맹유학 그리고 조선성리학 이런 걸 공부했고요. 고등학교까지 수학, 물리학 모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업적을 남긴 다산 정약용 선생과 전공이 같죠. 그런가 하면 정약용 선생은 1762년생인데 저는 1962년생입니다. 또 그 뒷자리도. 예. 그래서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가의 포스가 막 느껴지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멘토님께는 아주 특별한 능력, 버릇, 뭐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읽을 책의 글자 수를 다 세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이를테면 노자를 읽는다 그러면 5천자구나 이렇게 세 봅니다. 논어는 뭐 15,725자. 그걸 다 세신 거예요? 예, 맹자는 뭐 35,000자, 장자는 65,000자. 오늘 소개드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자는 제가 셀 때는 400만 자였는데 사실 500만 자가 넘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세 보긴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읽을 책의 규모를 짐작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걸 다 읽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읽죠. 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니 보통 사람은 사실 그냥 책을 읽기도 힘든데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조선 후기에는 요즘에 웬만한 능력자들 명함도 못 내밀 아주 굉장한 이 사기캐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누군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기 캐릭터가 무척 많았습니다. 다산 18세기 조선의 유학자인데 이를테면 1731년생이 담원 홍대용입니다. 1737년생이 연암 박주연입니다. 1741년생이 청장관 이덕무고요. 1745년생이 김홍도, 단원 김홍도 아시죠? 그런가 하면 1750년생 박제가, 초정 박제가. 그런가 하면 이제 1752년에는 정조, 임금이죠. 정조도 대단한 학자입니다. 120만 여자의 저수를 남긴 탁월한 학자 임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62년에 다산 정약용, 그리고 1786년에 주사 김정희, 뭐 이런 인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던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멘토는 제가 아니라 18세기 조선의 유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75세를 살았던 거죠. 떠날 때까지 약 5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쓴 분이죠. 그만큼 다산의 학문은 깊이와 너비에서 다른 학자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를테면 경세유표 같은 책은 개혁 정치를 담은 정치 개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정치가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흠엄신서 같은 책은 형법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 최초의 법률서입니다.
그렇다면 다산은 법률가이기도 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민심서. 이 목민이라고 할 때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행정실무 지침서를 남겼기 때문에 다산은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산의 경우에는 9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아들 3명, 딸 6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들 2과 딸 1명만 살아남고 6명의 자녀들은 모두 홍역과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슬펐겠죠. 다산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타개하냐면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지어서 문제를 타개합니다. 이 마과회통이라는 책은 당시까지 알려진 홍역과 천연두에 관련한 모든 치료법을 망라한 그 당시 조선 최고의 홍역, 천연두 치료법을 기술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다산은 그런 식입니다. 자신이 어떤 불행을 당했다고 하면 자신의 불행에 빠져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불행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책을 쓰고 또 글을 쓰고 시를 지어서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산은 처음에 젊은 시절에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일찌감치 초시에 합격한 것이 22살입니다. 22살 때 과거 시험 초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28에 대과에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설길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뭐 실용 직장이라든지 뭐 가주서라든지 뭐 지평이라든지 교리라든지 또 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해서 임금의 접근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원성 축조에 공을 세우기도 하고 배다리를 설계하기도 하고 또 거중기를 설치하기도 해서 상당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공을 많이 세워서 결국 정조의 신임을 얻어서 40살이 될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고 실제로 이룬 성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조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젊은 시절 탄탄대로를 걸었던 다산의 삶은 40세가 되던 해 1801년입니다. 그 전에 1800년에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듬해인 1801년에 다산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다산이 젊은 시절에 천주교에 입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산의 큰형 정약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약현의 처남이었던 이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벽을 따라서 다산이 천주교 서적을 읽기 시작합니다. 천주시리를 비롯한 천주교 서적을 읽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산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1801년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다산은 역적으로 몰려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장기로 유배가게 됩니다. 경상도 장기에 가서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해에 또 마침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결국 다시 불려와서 서울에서 문초를 받게 됩니다. 예. 문초를 받은 결과 다행히 추가된 혐의는 없어서 큰 화는 면합니다. 그 당시 다산의 스승이었던 권철 씨는 매를 맞아서 목숨을 잃었고, 다산의 바로 윗형이었던 정약종은 천주교를 신봉하고 역적이라고 몰려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 와중에 다산의 둘째 형 정약정과 다산 스스로도 화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추가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다시 유배길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각각 더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형 정약정과 다산이 나란히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주에 도착했습니다. 나주에 도착했는데 율정점이라고 하는 삼거리가 나와요. 거기가 되면 이제 서울서 나주까지 내려올 때는 형과 함께 유배길에 나섰는데, 나주에 오게 되면 이제 형 정약전은 흑산도 쪽으로 가야 되고, 다산 정약용은 강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헤어지는 슬픔을 다산은 어떻게 소화했을까요? 시를 썼습니다. 다산은 그 나주 율정점을 원망하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살아생전 미운 것이 율정점 두 갈래 길이라네. 사실 그 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율정점 삼거리에서 형과 헤어져야 하거든요. 본래 한 뿌리에서 자랐거늘 서울서 나주까지 내려올 때는 한 뿌리의 길이죠.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결국 갈라져야 됩니다. 한 뿌리에서 자랐거늘 낙화처럼 분분히 흩날리니 이제 흩어져야 되는 거죠. 운명입니다. 천지를 넓게 볼 양이면 한 집안 아님이 없건만. 그렇죠. 사실 꼭 자신의 고향에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인은 세상 어디를 가든 자기 고향처럼 정을 붙이면 살 수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형과의 이별이 못내 아쉽죠. 그래서 좀설에 내 몸만 돌아보니 한없는 슬픔뿐이라. 보이죠? 이럴 때면 다산은 이런 인물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시를 짓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글을 써서 돌파를 합니다. 이를테면 다산이 유배가 있는 동안 집에 남아있던 그 두 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폐족이 됩니다. 이른바 버려진 족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산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조정으로 돌아가서 벼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 폐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닭도 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실학자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실학자라고 하는 게 유학자가 벼슬을 잃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실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실학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아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닭을 키워볼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닭을 키우겠다는 거죠. 본래 전통적인 의미의 사대부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다산은 답장을 보냅니다. 어떻게 답장을 보내냐면, 닭을 그냥 키울 것이 아니라 닭을 키우면서 기록으로 남겨라. 그렇게 해서 개경으로 만들어라. 닭개자 경전이라고 할 때 경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이 닭을 키우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그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경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원래 그 이전 성리학자들에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성인의 말씀을 담은 사서오경이 경전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기록한 것들은 경전이 아니라 그저 잡서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다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똥이나 오줌에 관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경전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지식인입니다. 다산이 돌파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시를 짓고 글을 쓰는 일. 사실은 다산이 현실적으로 자신이 글을 쓰고 국가의 개혁책을 제시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성취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벼슬에서 쫓겨났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써서 훗날 자신의 글이 읽히기를 바랍니다. 그 저술들의 대부분이 유배가 있을 때 쓴 겁니다. 다사는 1801년에 유배를 가서 1818년에 해배, 유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18년을 살아요. 그래서 모두 이제 75세를 살았는데 그 저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 다산의 본래 다산은 유학자니까 유학의 경전입니다. 그 유학의 경전 중에서 다산이 주석을 남기지 않은 경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경전에 주석을 남겼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직 다산의 저술을 다 읽은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얘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거죠. 그 중에서 다산이 가장 중시했던 글들이 어떤 글인가를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다산은 스스로 자참 묘지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일표이설을 일표이설이라고 할 때 일표는 경세유표입니다. 경세유표와 이설은 이제 흠엄신서와 목민심서. 그러니까 경세유표의 표 하나에서 일표 그리고 흠엄신서와 목민심서 합쳐서 이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경세유표라는 책은 유표라고 할 때 이게 표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 표예요. 이를테면 제갈공명이 지은 출사표 아시죠? 그건 이제 제갈공명이 임금에게 올린 글이죠. 표는 임금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유표는 신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글이 유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서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것이 유표인데 다산이 쓴 경세유표가 바로 그런 성격의 글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종의 유서로서 경세유표라는 저술을 남기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조세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하고 군포 제도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산이 이제 지식인으로 이제 책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흠엄신서는 원래 흠이라는 건 삼간다는 뜻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가장 삼가야 할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법률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성들의 실제 삶에 직접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만약에 그게 불명확해지면 백성들이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 손발 둘 곳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을 명확하게 기술한 흠엄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민심서는 목민관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인데 그런 저술을 남기게 된 배경은 사실은 유배지에서 세상의 낮은 곳을 봤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세상의 낮은 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봤다는 얘기죠. 정조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는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본래 붕당 정치 구조로 국가를 통치하던 그런 나라거든요. 본래 붕당 정치가 사라지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니까 비판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 의해서 독점됩니다.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기 시작해요. 국가의 면모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토지 제도가 완전히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수의 이 지주들이 대토지를 점유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로마 같은 나라도 사실은 그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도 어떤 그 권력이나 부가 소수에 집중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위험한 조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그런 나쁜 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게다가 흉년이 거듭되니까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병, 이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자식을 버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조선의 어려운 현실인데 다산은 유배지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절대 미화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글로 남깁니다. 그 글에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경세유표, 험험신서, 목민심서 이런 책들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은 이야기를 이 목민심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목민심서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실무지침서예요. 제가 읽으면서 이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책인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어떤 행정학 개론이나 뭐 행정학 원론이나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감동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 행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들어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글쓴이의 그 정신이나 마음결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목민심서는 마치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아요. 읽고 있으면 다산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 아주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목민심서라는 책 자체는 다산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 목민심서라고 할 때 이게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다산의 마음입니다. 다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목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고 싶다 이거예요.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만이라도 담아서 이거를 쓴다. 이렇게 썼어요. 서문에. 그러니까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은 단순한 행정실무지침서가 아니라 다산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인 거죠. 그런데 다산은 이 목민심서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목민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벼슬은 구해도 되지만 목민관의 자리는 구해서는 안 된다. 목민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어요. 목민관이 왜 있습니까? 다산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백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마음, 그 진정성이 없는 자는 목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목민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제 높은 벼슬, 뭐 판서 자리라든지 판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으로 치면 장관급의 직책이거든요. 판서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욕심내도 좋다 이거예요. 그건 구해도 되지만 지방 수령의 자리는 구해서는 안 된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말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목민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거죠. 지금의 목민관에 해당하는 행정관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내가 왜 있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대학의 교수들도 다 이 대목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있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존재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진정성을 가진 자만이 목민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다산의 시인데 다산의 시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낭만주의 시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을 꿈꾸고 또 그 이상을 끝내는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절망이거든요.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앞에 두고 무슨 오 초원이여 뭐 꽃의 영광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다산이 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도대체 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산은 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두고 다산은 무릇 시의 근본은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데 있다. 시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서 가슴 아파하며 또 참아 버리지 않을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자신의 이해에만 얽매이게 되면 그것은 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현대의 그 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산의 시는 아주 좁은 범위에 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산은 지식인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고 여길 수 있을 텐데 다산에게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더 컸던 거죠. 이를테면 해녀가 자맥질을 합니다. 해녀가 바닷속 그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소라도 캐오고 전복도 캐오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녀가 목숨을 걸고 물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난초가 피었다 하더라도 그 난초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데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초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비탈길에 서 있는 게 보이거든요. 다산의 시는 바로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다산의 시도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시도 있고 또 행복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시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가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적인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결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시들을 몇 대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아에 빠진 백성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 풀과 나무와 같아 물과 흙으로 살아간다네. 힘써 일해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사니 콩과 조를 먹고 사는 게 옳건만. 그렇죠. 그런데 콩과 조가 보석처럼 귀하니 무슨 수로 혈기가 좋을 소냐.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술을 해요. 그래서 야윈목은 고니처럼 구부러지고 학처럼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란 걸 알죠. 고니처럼 야윈목이 구부러지고 병든 살은 닭껍데기처럼 주름졌네.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우물이 있어도 새벽에 물 깃지 않고, 왜냐하면 물 길어봤자 그 물을 가지고 밥 지을 곡식이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땔감이 있어도 저녁에 밥 짓니 않네.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산이 바라보았던 그 당시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유배지에서 만난 백성들의 삶을 보고 직접 글로 남긴 것이죠. 한탄만 하지 않고 그 실상을 그대로 시로 남긴 겁니다. 이런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산이 쓴 시의 그 총 개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2,500수가 넘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1,000수, 그 다음에 1,500수 이러다가 자꾸 새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2,500수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산은 그 수많은 저수를 남겼으면서 동시에 위대한 시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시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시입니다. 백성들의 그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시예요. 관아의 재물은 꽁꽁 숨겼으니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게 되었느냐. 물론 흉년이 들고 나라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관가에는 곡식이 쌓여져 있거든요. 관가의 곡식은 왜 있겠어요?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권력을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벼슬을 팔기 시작해요. 돈을 주고 벼슬을 삽니다. 그럼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본전을 어떻게 뽑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관아 마국간의 살찐 내마들은 마국간의 말들은 다 살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실은 우리의 살이라네. 맹자에 보면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배자의 푸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가득하고 지배자의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덜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물론 조선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16, 17세기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양은 살찌는데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토머스 모어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은 2500년 전에 맹자가 결국 짐승을 몰아다 사람을 잡아먹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산이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말들이 살쪄 있지만 그 살들은 사실 우리의 살이다. 그리고 이제 슬피 울부짖으며 관아문을 나서 관아에 가서 어떻게 곡식이라도 좀 구워볼까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 두리번 갈림길만 헤매네. 잠시 누런 풀 언덕에서 무릎 펴고 우는 아이 달래고 고개를 숙이고 석회를 잡다가, 석회는 이제 요즘은 없죠. 이 머리에 이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석회를 잡다가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네. 다산이 실제로 유배지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걸 읽고 우리가 어떤 시적인 감흥을 일으킨다고 하면 전혀 내용이 다른 거죠. 어떤 아름다운 낭만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산이 늘 이렇게 비탄의 장기만 썼던 것은 아닙니다. 농부에게 가장 반가운 게 뭡니까? 비가 내리는 거죠. 단비가 내린 뒤에 다산이 이제 한번 허리 펴고 마음 놓고 한 끼 밥이라도 먹어볼까 하는 심정을 그린 시가 이 단비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잠깐 보죠. 모가 말라 농부가 애타면 군자의 마음도 아프다네. 근데 도리가 없죠. 비가 와줘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마음은 끝내 인자하고 따뜻해 차마 제 힘을 아껴두지 못하고 비를 내리는 거예요. 남풍으로 바다 기운을 몰아와 비구름으로 산등성이를 덮었네. 이내 처지 저 모와 같으니 마른 것이 모두 살아났으면 좋겠네. 다산의 처지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처지죠. 모가 살아야 백성도 살고 다산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모두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비가 내렸으니까 한숨 돌릴 수 있는 거죠. 댕댕 저녁종 울리면 스님 따라 절인 나물에 밥 먹어야지. 이제 밥 한 끼 먹어볼까? 이런 심정이 이제 실려 있는 거죠. 농부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쓴 시입니다. 다산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 중에서 그나마 다산의 마음이 잠시 평온해진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소개할 그런 시는 정말 읽기가 더 힘든 그런 시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 온우이라는 시인데요. 이야 두 어린아이 이런 시인데 이제 시의 내용을 보면 누나와 동생, 남동생 이 둘이 길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산이 지나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의 입을 빌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오늘 이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네. 길을 잃고 걸어가는 거예요. 누이는 묵상투, 동생은 쌍상투. 전부 이제 머리 닦고. 누이는 이제 겨우 말 배울 나이. 17살, 대여섯 살 이렇게 된 거죠. 동생은 더벅머리 늘어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어미 잃고 울면서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갈림길서 헤매네. 붙잡고 물어보니 그대로 썼잖아요. 목이 메어 덧없는 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아버지는 집 떠나고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겁니다. 어머니 짝이런 새. 아버지가 떠나니까
어머니 홀로 이제 두 자식을 건사해야 되는 거죠. 쌀뒤주 바닥나 사흘을 굶었죠. 그리고 엄마하고 나하고 흐느껴 울며 눈물 콧물 뒷밤에 얼룩지는데 동생은 울면서 젖을 찾지만 젖은 이미 말라버린 겁니다. 젖은 이미 말라버렸죠. 어머니 내 손 잡고 젖먹이 저애와 상골 마을 다니며 구걸해서 먹였죠. 어촌장에 이르러선 엿도 사서 먹였는데 자 어디서 뭐가 생겼을까요? 엿을 사서 이제 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길 넘어 와서는 어미사슴 새끼 품듯 안고 재워서 동생은 잠들었고 나 또한 잠들었는데 잠 깨어 살펴보니 어머니가 없더군요. 말하다가 울다가 눈물 콧물 비오듯 해저무로 어두운 하늘 새들도 집착건만 외로운 두 남매 갈 곳이 없네. 상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이제 두 아이를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엿을 사서 또 자기 품에 안겨서 재운 다음에 이제 떠난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죠. 다사는 여기서 뭐 가족을 버린 그 남편을 비난한다든지 그 어머니를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보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들도 집을 찾는데 외로운 두 남매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시를 씁니다. 읽고 있으면 이게 참 눈물 없이는 읽기 힘든 시인데 다산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시의 배경을 두고 다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흉년을 슬퍼한 시다. 이 시는 흉년을 슬퍼한 노래다.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버렸다. 7살 난 계집아이가 7살이네요. 동생을 데리고 길가에서 방황하며 어머니를 잃고 울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걸 이제 시로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그리고 목민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가난하여 자식을 낳아도 잘 거두지 못한다. 이런 시기가 이 동아시아나 뭐 조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비일비재했어요. 그 흉년이 들면 자식 내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고 길러주어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 시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읽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란 무엇일까? 다사는 스스로 생각한 시 그대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이 배경 속에 이제 권력을 독점하고 가렴주구한 조선의 이 그릇된 이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승냥이와 일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은 아전배들을 이제 비판하는 시예요. 승냥이나 일이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승냥이여 일이여 송아지 이미 채 갔으니 이게 이제 세금으로 거두어 간 거예요. 그 실상을 이루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군포라고 하면은 병력 의무를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이미 죽은 사람을 군적에서 삭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군포까지 뺏어가고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아이의 군포를 받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렴주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송아지는 이미 채 갔으니까 양일란 양까지 물어가지 마라. 양일랑 물지 마라. 장롱엔 속옷 없고 실흥엔 치마 없다. 항아리엔 남은 소금이 없고 쌀독엔 남은 양식 없다. 이제 뭐 큰 속 작은 속 다 빼앗아 갔지 않느냐. 숟가락 젓가락마저 다 훔쳐갔다. 도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데 어찌 그리 악독한가. 이 아전을 비판한 시입니다. 이 시 외에도 많습니다. 그 용산촌의 아전, 뭐 거기서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편안하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고요. 뭐 타지촌의 아전, 뭐 해남촌의 아전, 그 혼자 사는 이 과부를 핍박하고 또 어린아이까지 매질하는 아전들의 횡포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숨겨야 할 그 치욕스러운 대목들을 모두 시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처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사는 백성들의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그대로 시로 옮긴 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가마꾼 같은 시가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이 가마꾼이 힘도 세고
또 날래게 움직인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노동하는 가마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보면 사람들 아는 것은 가마 타는 즐거움 뿐이고 자기들은 이제 가마를 타고 있으니까. 그래 가마꾼의 고통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고치를 켜서 이 비단을 만드는 사람은 막상 비단 옷을 입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모순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그 노동의 결과물을 자기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실상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가마 타는 즐거움만 누리고 가마 매는 괴로움을 잘 모른다. 가마 메고 험한 산길을 오를 때에는 날쌔기가 산 타는 사슴과 같고 또 가마 메고 비탈길을 내려올 때는 우리로 돌아가는 양떼처럼 재빠르다. 하지만 밧줄에 눌려서 두 어깨에 자국이 나고 가마꾼들이 당하는 어떤 힘든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돌에 채여 비틀비틀 상처가 낫지 않네. 자기는 고생하며 남을 평가해 주니 하는 일 말당나귀와 다를 바 없네. 근데 이제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나 나나 본래는 똑같은 동포이고 한 하늘 부모 삼아 다 같이 태어났는데 너희들 어리석다고 이런 천대 감수하니 내 어찌 부끄럽고 안타깝지 않을 소냐. 이 대목을 보면 다사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대부들과는 다른 계급의식을 가졌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사는 맹자의 혁명론을 이어받아서 혁명론을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조선이라는 신분 사회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이런 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마꾼의 노동이 그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신분 사회의 질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깊이 읽게 되면 다산이 어떤 점에서 조선 사회의 신분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애절양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건 참 처참한 시입니다. 이건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역시 유배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남자가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린 사건입니다. 그걸 애절양이라고 하는 게 양은 약물이란 뜻이고 절은 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생식기를 잘라버렸다, 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애는 그것을 슬퍼한다 이런 얘기예요. 애절양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 이 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혹한 시인데 이걸 시에다 그대로 썼어요. 읽기가 무척 어렵죠.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 아전들이 와서 군포를 징수해 가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아이를 군적에 올려놓고 세금을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엔 내가 이놈의 물건 때문에 내가 이런 고초를 겪는다고 자신의 생식기를 스스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아내가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남편의 것을 갖고 현문으로 달려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데 이제 문지기가 쫓아버린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시로 쓴 것입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다산이 그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는 절정의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을 다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더더욱 가슴 아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산이 남겼던 중요한 글들 몇 대목을 읽어봤습니다. 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다산이 남긴 시와 글을 읽고 그 애민 정신을 이 시대에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듣고 왔습니다. 야, 이 강연을 들으니까요.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사기 캐니, 뭐 능력 만렙 이런 단어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어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일당백의 아이콘이셨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타고나신 천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천재적인 자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자에게는 타고난 자질보다는 실제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산은 뭐 자유로운 지식인 이런 가치를 추구했다기보다는 네. 끝까지 지식인의 책임을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천재성보다는 결국 이제 백성을 향한 그 간절함이 네. 이런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더 나올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소개를 못한 우리 다산 선생의 능력이 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더 나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산의 경우에는 추사 김정이 아주 추사 김정이 아시죠? 추사 김정이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24살 차이가 났는데 네. 그럼 게다가 이제 정치적 지향도 상당히 달랐어요. 계파도 달랐고 당파도 사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정하면서 아주 막역한 사이였거든요. 추사 김정이면 이제 글과 글씨의 대가죠. 경학자이기도 하고요. 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와 그림에도 굉장한 조예를 보였고 그림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매조도를 직접 그립니다. 매화와 새를 그리고 네네. 또 자기가 시도 쓰고 해서 그림도 그리고 또 다산이라는 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차에 굉장히 또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이선사라든지 또 추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차를 품평하면서 마시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다재다능했죠. 그러게요. 아마 좋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만약 요즘에 태어났다면. 그렇죠.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다산 선생은 처음엔 이제 화려한 벼슬길로 시작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의 면면을 알 수 있었을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예. 예. 사실은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목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이게 정설이긴 한데요. 17살 때 쓴 시에 보면 이미 그런 그 사회 비판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다산의 아버지가 정재원인데 이분이 진주 목사를 비롯해서 6개 고을의 군수를 지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다산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죠. 예, 뭐 글로 배운다든지 말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느낀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유배를 당하면서 좀 더 절실하게 와닿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연 말미에 이 목민 심서가 세상에 나온 지 201년이 되는 해다 네. 올해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멘토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목민관 중에서 꼭 이 다산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 많죠. 몇 개만 소개해 목민관이면 주시죠.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그렇죠. 예. 목민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부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 대의 정치 아닙니까?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대변해야 되는지 목민심서 읽고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한 단식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법관들도 그렇죠. 흠엄심서 같은 건 백성들이 송사를 어떻게 판결하고 범죄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법관들 좀 그 흠엄심서 좀 읽고 법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할 말이 뭐 모든 많으시죠. 분야에 많죠. 네. 오늘 알려주신 정약용의 시일은 주로 근심과 슬픔이 담겨있는 시였는데요. 혹시 다른 시 중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담은 감정의 시가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시도 수십 수가 있고요. 전체 분량에서 볼 때는 얼마 되지를 않지만 딸이 시집 갈 때도 시를 지어서 줍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을 소재로 한 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년 만에 그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된 뒤에 큰아들 정학연은 이듬해 바로 내려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오라 그래도 잘 안 옵니다. 근데 8년 만에 와요. 그러면 이제 시를 짓습니다. 둘째 아들을 소재로 한 시가 있는데 그 시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수염이 갑자기 이렇게 자라니까 아이가 그 8년 전에 봤을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갑자기 훌쩍 큰 거예요. 이게 내 아들 맞나? 뭐 이런 식의 그 장난스러운 시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시 쓴 거 보면은 그 아주 그 세상 걱정 없이 이리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노는 모습을 그린 그런 해맑은 모습을 그린 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그 행복을 노래한 시라든지 아니면 길 떠나는 친구에게 보내는 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내용의 시들입니다. 그런데 전체 분량으로 볼 때는 백성들을 걱정하는 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렇군요. 정약용의 시가 특별한 기교도 없이 지금 이렇게나 훌륭한 평을 받고 있는데 당시 날고 기는 문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평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예, 그 당시에 당대의 그 시인들로 알려진 인물들에게는 다산의 시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집으로 간행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읽히는데 글로 간행이 되질 않았거든요. 다산의 문집이 간행된 것이 1936년입니다. 다산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뒤에 여유당 전서가 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산의 시를 평가하려면 다산의 시를 읽어야 되는데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산의 시에 대한 논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1936년에 다산의 여유당 전서가 간행되면서는 다산의 저술이 세상에 모두 알려지죠. 그 이후에는 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시의 발전 과정을 쭉 봐도 그 시 장르 중에 리얼리즘 장르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한국의 시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리얼리스트 하면 김수영 같은 시인들이죠. 거기 보면 이제 있는 그대로 그 아름다운 뭐 장식이나 기교나 시적인 뭐 감상 이런 것보다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기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시의 효시가 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산 정약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멘토님 오늘 저희와의 만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또 다산의 그 시를 같이 읽는데 저도 사실 목이 좀 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다산의 진정성이 전해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다산처럼 시는 잘 못 쓰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글을 쓰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글을 써서 돌파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식의 흉내를 한번 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